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겠어요. 내가 도장을 찍은 그 서류가 나를 집 밖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났다. 그날 이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나던 소리가 없었다. 냄비 뚜껑 닫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찬장 여닫는 소리. 그 모든 게 사라졌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반찬은 어제 것을 꺼내 먹었다. 김치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괜찮았다. 밥은 전기밥솥에 아직 남아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해둔 밥이었다. 나는 그걸 조금씩 덜어 먹었다. 며칠이 지나자 밥솥도 비었다. 냉장고도 점점 텅 비어갔다. 나는 그제야 혼자라는 걸 실감했다. 아들 박준호는 장례식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특별히 급하지도 특별히 따뜻하지도 않았다. 응, 괜찮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더 할 말은 없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다. 손에는 큰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이거 드세요. 반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멸치볶음, 김치, 장조림. 나는 받아들고 냉장고에 넣었다. 고맙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잠깐 앉았다가 곧 일어났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봤다. 다음 주 정말로 아들이 왔다. 이번에도 반찬을 들고 왔다.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그렇지. 아들은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직접 넣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듯 라벨을 살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직? 같이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병원 갈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물으니 그냥 따라가는 게 나았다. 며칠 뒤 아들은 차를 몰고 왔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은 깨끗했다. 새 차 냄새가 났다. 요즘 차 바꾸셨나? 네, 작년에요. 아들은 시선을 앞에 두고 운전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다. 병원에 도착했다. 아들은 접수 창구까지 따라왔다. 진료 받으시고 나오시면 연락 주세요. 나는 대기실에 앉았다.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가슴에 댔다. 특별한 건 없으시네요. 그럼 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아들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괜찮대. 다행이네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 괜찮다. 그래도 집 관리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은 원래 아내가 관리했다. 나는 그저 살기만 했다. 아내가 없으니 확실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얘기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들의 차는 이미 골목을 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아들이 가져온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밥과 함께 먹었다. 맛은 괜찮았다. 하지만 아내가 만든 맛은 아니었다. 며칠 뒤 아들이 또 왔다. 이번에는 며느리 이서연도 함께였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거 드세요. 나는 받아들고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앉아라.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봤다. 집이 참 넓네요. 응.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생각해보니까 집 관리가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괜찮다. 아니에요. 저희가 봐도 걱정이 되거든요. 며느리가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뭘? 재산 정리요.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들이 말을 이었다.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집을? 네, 집이랑 통장 같은 거요. 그럴 필요 없다. 아버지, 저희가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냥 나중을 위해서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나중? 만약에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게요. 며느리가 덧붙였다. 요즘 다들 그렇게 하신대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들은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그날 그렇게 돌아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과일 바구니는 그대로 탁자 위에 있었다. 나는 사과 하나를 꺼내 깎아 먹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이 다시 전화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저희 이번 주말에 갈게요.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다. 이게 뭐냐? 위임장이에요. 아들은 서류를 펼쳐 탁자 위에 놓았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뭔지 모르겠구나. 며느리가 설명했다. 그냥 저희한테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집도? 네, 나중에 등기 이전하는 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등기, 집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옮기는 거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집이 내 거 아니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예요. 아버님은 계속 여기 사시는 거고요. 아들이 말했다. 저희가 불편하게 할 리 없잖아요.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글씨는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 할 것 같았다. 도장 어디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안에 도장이 있었다. 오래된 도장이었다. 아내와 함께 집을 샀을 때 썼던 도장이었다. 나는 그걸 들고 거실로 나왔다. 여기요. 며느리가 도장을 받아 서류 위에 찍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번졌다. 됐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는 그냥 편히 계세요. 두 사람은 그날도 금방 떠났다. 나는 탁자 위에 남은 인주 자국을 봤다. 붉은색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했다. 아버지, 동사무소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서류 확인하는 거.
직접 하셔야 한대요. 그래야 하나?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대요. 다음 날 아들이 차를 몰고 왔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동사무소는 집에서 멀지 않았다. 5분쯤 걸렸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한참 뒤 번호가 불렸다. 아들과 함께 창구로 갔다. 직원은 서류를 펼쳐봤다. 신분증 있으세요? 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직원은 신분증과 서류를 번갈아 확인했다. 여기 확인란에 서명 부탁드려요. 나는 펜을 들고 이름을 썼다. 글씨가 예전만 못했다. 손이 떨렸다. 됐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도장을 찍었다. 등기 이전 완료됐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민원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이제 됐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차로 향했다. 나는 뒤따라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말이 없었다. 나도 특별히 할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집 앞에 도착했다. 들어가세요. 나는 차에서 내렸다. 아들의 차는 곧바로 출발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오늘 한 일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아들이 말한 대로 이제 모든 게 정리됐다는 건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특별히 불안하지는 않았다.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믿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또 왔다. 이번에는 반찬을 들고 오지 않았다. 아버지,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나는 거실로 안내했다. 아들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뭔데? 요즘 집 관리하시는 거 힘드시죠?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봤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너희 집? 네, 같이 사시면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여기가 편하다.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괜찮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잠깐 서 있다가 현관으로 향했다.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그냥 그렇지.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괜찮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뭘?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좋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아버님, 이 집이 이제 명의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법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이라는 거예요.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사는 건 상관없잖아. 아들이 말했다. 물론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사실 수 있어요. 그럼 됐다. 하지만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하니까요. 관리?
네, 집수리라든지 그런 거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날도 오래 있지 않았다. 30분쯤 있다가 일어났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들의 방문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2주에 한 번이 됐다. 전화도 뜸해졌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들도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갑자기 왔다. 노크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왔냐? 네. 아들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나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제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뭘? 짐이요. 나는 아들을 봤다. 왜? 이 집, 이제 저희가 쓸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명의가 저희 이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인데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제 저희 집이니까 저희가 쓸 거예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나는 어디 가라는 거냐? 저희 집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데 알아보시든지. 다른데? 네. 아들은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에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눕긴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그저 바라봤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모든 게 30년 넘게 익숙한 공간이었다. 이 집은 아내와 함께 처음 장만한 집이었다. 아들도 이 집에서 자랐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다. 많지 않았다. 겨울옷 몇 벌, 여름옷 몇 벌, 다 낡았다. 서랍을 열었다. 아내의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화장품, 손수건, 반지 하나. 나는 그걸 그대로 뒀다. 가져갈 수 없었다. 책장도 봤다. 책은 별로 없었다. 신문 몇 장, 달력 수첩. 수첩엔 아내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쌀 사기, 병원 예약, 아들 생일. 나는 수첩을 닫았다. 그날 아들이 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아버지, 정리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 하나가 방 한쪽에 놓여 있었다. 이게 다예요? 응. 며느리가 말했다. 다른 건 안 가져가세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아들은 가방을 들었다. 저희 집으로 가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럼 언제 나가실 거예요? 오늘. 오늘이요? 그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갈 때는 정하셨어요? 아직? 그럼 우선 저희 집에라도 계시다가 괜찮다. 나는 가방을 들었다.
나간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그래도 됐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골목으로 나갔다. 해는 아직 높이 떠 있었다. 오후 2시쯤 됐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가방은 무겁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냥 걸었다. 큰 길로 나왔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나는 멈춰섰다. 파란불이 켜졌다. 건너편으로 건넜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나는 그곳에 앉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나만 아무곳도 향하지 않았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조금씩 기울었다. 나는 일어났다. 다시 걸었다. 상가가 나왔다.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익숙한 거리였다. 30년 넘게 다닌 동네였다. 모퉁이를 돌았다. 여인숙 간판이 보였다. 낡은 건물이었다. 2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카운터가 있었다.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묵으실 거예요? 네. 얼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나를 잠깐 봤다. 하룻밤에 3만 원이에요. 나는 지갑을 꺼냈다. 현금이 있었다. 10만 원. 아내가 서랍에 넣어뒀던 돈이었다. 3일치 주세요. 9만 원을 건넸다. 여자는 돈을 받고 열쇠를 내밀었다. 203호예요. 나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복도는 좁았다. 203호는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었다.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탁자, 창문 하나. 창문은 좁았다. 밖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벽은 얇았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골목이 보였다. 좁은 골목. 사람은 지나다니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침대에 다시 앉았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저녁 시간이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옷을 입은 채 잠들었다. 이불을 덮지 않았다. 춥지 않았다. 그저 누워 있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긴 금,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뻐근했다. 어제 옷을 입은 채 잤기 때문이었다.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수염이 자라 있었다. 며칠째 깎지 않았다.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었다. 수건이 없었다. 손으로 물기를 닦았다. 방으로 돌아왔다. 가방을 열어 옷을 꺼냈다. 갈아입을 옷은 하나뿐이었다. 그걸 입었다. 어제 입었던 옷은 가방에 다시 넣었다. 현관으로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다.
골목은 여전히 좁았다. 햇빛이 건물 사이로 비쳤다. 큰 길로 나갔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두 빠르게 걸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슈퍼마켓이 보였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빵 몇 개와 우유 하나를 샀다. 계산대에서 돈을 냈다. 5,000원. 남은 돈은 1만 원.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공원 벤치였다. 나무 그늘 아래였다. 빵 하나를 꺼내 먹었다. 크림빵이었다. 달았다. 우유를 마셨다. 미지근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배는 그렇게 채웠다. 벤치에 1시간쯤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산책하는 노인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운동하는 젊은이들,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오전이 지나갔다. 해가 높이 올라왔다. 더워졌다. 나는 일어나 다시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버스가 지나갔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돈이 아까웠다. 걸어도 괜찮았다. 오후가 됐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다. 저녁이 됐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남은 빵을 꺼내 먹었다. 우유는 이미 다 마셨다. 빵만 천천히 씹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다음 날도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밖으로 나갔다. 슈퍼에서 빵을 샀다. 벤치에 앉아 먹었다. 오후까지 걸었다. 저녁엔 방으로 돌아왔다. 하루가 그렇게 흘렀다. 3일이 지났다. 여인숙 비용이 끝났다. 나는 카운터로 갔다. 3일 더 묵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9만 원이에요. 나는 지갑을 열었다. 돈이 1만 원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여자는 나를 봤다. 얼마 있으세요? 1만 원입니다. 그럼 하루만 묵으실래요? 네. 3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아들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가방을 챙겼다. 내일이면 나가야 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몰랐다. 그냥 가방을 챙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인숙을 나왔다. 카운터에 열쇠를 놓았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가방을 들고 걸었다. 공원으로 갔다. 어제 앉았던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다. 따뜻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오전이 지났다. 점심때가 됐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남은 1만 원은 아껴야 했다. 그냥 참았다. 오후가 됐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늘이 길어졌다. 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 한 남자가 지나가다 멈춰섰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였다. 네.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 지갑을 꺼냈다. 이거라도 드세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자는 돈을 다시 넣고 가버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빠르게 사라졌다. 밤이 됐다. 공원은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켜졌다. 벤치는 차가웠다. 나는 일어났다. 다시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몰랐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24시간 편의점이 보였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했다. 냉장고 앞을 지나 음료수 코너로 갔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냥 안에 있었다. 점원이 나를 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잡지 코너로 갔다. 잡지를 펼쳐봤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림만 봤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다.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웠다. 나는 다시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사람은 없었다. 나 혼자였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소리가 났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 나는 눈을 떴다. 경찰관이었다. 2명.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앉아 있습니다. 집은요? 없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봤다. 신분증 있으세요? 나는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찰관이 확인했다. 박영수 씨, 네. 가족은요? 아들이 있습니다. 연락 가능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그냥 안 됩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디 갈 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경찰관은 말을 멈췄다. 잠깐 무전기로 어딘가에 연락했다. 복지관 연락해 볼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차 한 대가 왔다. 복지사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다. 어르신, 저 따라오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차에 탔다. 경찰관들이 손을 흔들었다. 차는 출발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다. 불빛들이 빠르게 흘렀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임시 쉼터예요. 하룻밤 지내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30분쯤 달렸다. 외곽이었다. 건물 앞에 섰다. 3층짜리 회색 건물. 차에서 내렸다. 복지사가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길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방 하나가 열렸다. 여기 계세요. 내일 얘기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2개가 있었다. 한쪽엔 이미 누군가 자고 있었다. 나는 반대쪽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옆 침대의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이가 있었다.
여인숙과 비슷했다.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복도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옆 침대의 남자가 일어났다.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다. 밥 먹으러 가요. 남자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복도로 나갔다.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식당이었다. 긴 테이블에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도 줄 끝에 섰다. 차례가 됐다. 쟁반을 받았다. 밥, 국, 반찬. 간단했다. 테이블에 앉아 먹었다. 맛은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며칠 만에 따뜻한 밥이었다. 천천히 먹었다. 주변 사람들도 말없이 먹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쟁반을 반납했다. 복도로 나왔다. 복지사가 나를 불렀다. 어르신, 잠깐 얘기할까요? 사무실로 따라갔다. 작은 방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복지사는 서류를 펼쳤다. 어르신, 가족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들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여기는 임시시설이에요. 계속 계실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복지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일단 며칠 더 계세요. 그동안 방법을 찾아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회색 하늘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쉼터에 머물렀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낮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저녁엔 다시 식사하고 방으로 돌아와 잠들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복지사가 다시 불렀다. 어르신, 임대주택? 신청해 볼게요. 그게 뭡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이에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복지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신분증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을 건넸다. 복지사는 정보를 적었다. 재산은요? 없습니다. 집은요? 명의가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복지사는 고개를 들었다. 언제요? 3달 전쯤입니다. 왜요? 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복지사는 펜을 멈췄다. 어르신,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니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지사는 한참을 나를 봤다. 법률 상담 받아보실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복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했다. 신청은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사기,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류엔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가 직접 찍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아들이 말했다. 며느리도 그랬다. 나는 그걸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임대주택? 소식은 없었다. 나는 계속 쉼터에 있었다. 복지사는 가끔 상황을 알려줬다. 아직 대기 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건 익숙했다. 어느 날 복지사가 다른 제안을 했다. 어르신 노인 요양원은 어때요? 요양원? 네, 거기도 정부 지원받으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곳 같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도 없었다. 며칠 뒤 복지사가 요양원 서류를 가져왔다. 여기 괜찮은 곳이에요. 나는 서류를 봤다. 사진이 있었다. 깨끗한 건물, 넓은 마당.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다음 주요.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이번엔 도장 대신 펜으로 이름을 썼다. 글씨가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썼다. 일주일 뒤 복지사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다. 시내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었다. 산 아래 자리한 건물이었다. 차에서 내렸다. 공기가 맑았다. 새소리가 들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밝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직원이 안내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2인실이었다. 침대 2개, 작은 옷장, 창문 하나.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다.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식사 시간은 12시예요. 직원이 말했다. 네. 직원이 나가고 나는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은 부드러웠다. 여인숙이나 쉼터와는 달랐다. 창밖을 봤다. 마당에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 나도 곧 저렇게 지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식당으로 갔다.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나도 빈자리에 앉았다. 밥이 나왔다. 따뜻했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다. 나는 천천히 먹었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하고 낮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저녁엔 다시 식사하고 9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매일 같은 일상.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마당 벤치에 자주 앉게 됐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다. 나무 그늘이 적당했다. 거기 앉아 시간을 보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가끔 새들이 날아와 땅을 쪼았다. 작은 새들, 참새 같았다. 나는 그걸 봤다. 새들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였다. 누가 빵 부스러기를 뿌려놓았는지 새들이 모였다. 나는 빵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아침에 남긴 빵이었다. 부스러기로 부숴서 땅에 뿌렸다. 새들이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다. 어느 날 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적응 잘하셨네요. 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혹시 아드님 연락하셨어요? 나는 잠깐 침묵했다. 아니요. 그렇군요. 복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들 생각이 났다.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그 큰 집에 혼자 있을까? 아니면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을까? 상관없었다.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나는 눈을 떴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구름은 여전히 움직였다. 나는 그냥 그걸 봤다. 저녁이 됐다. 식사 시간. 식당으로 갔다. 밥을 먹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은 없었다. 깨끗한 천장이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다음 날도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마당에 나가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새들이 날아왔다. 나는 빵을 뿌렸다. 새들이 먹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마당의 나무에 단풍이 들었다. 붉은색, 노란색, 바람에 잎이 떨어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걸 봤다. 낙엽이 땅에 쌓였다. 직원이 와서 쓸어갔다. 다음 날이면 또 쌓였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마당이 하얗게 덮였다. 나는 창문 너머로 눈을 봤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추웠기 때문이다.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난방이 돼서 따뜻했다. 봄이 왔다. 마당에 꽃이 피었다. 노란 꽃, 분홍 꽃, 이름은 몰랐다. 하지만 예뻤다.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나는 그걸 봤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나는 79세가 됐다. 생일은 조용히 지났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나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다. 어느 날 마당에서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오래 사셨어요? 1년쯤 됐습니다. 여긴 괜찮죠? 네. 저도 석 달 됐어요. 노인은 옆에 앉았다. 말없이 앞을 봤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노인이 말했다. 가족은요? 아들이 있습니다. 안 오나요? 네. 저도 딸이 있는데 안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노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었다. 그늘이 길어졌다. 노인이 일어났다. 들어가야겠어요. 나도 일어났다. 그러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세수하고 식당으로 갔다. 밥을 먹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빵을 꺼냈다. 부스러기로 만들어 땅에 뿌렸다. 새들이 왔다. 조심스럽게 먹었다. 나는 그걸 봤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하늘은 맑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깊게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내쉬었다. 천천히.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해가 높이 떠올랐다. 점심때가 됐다. 나는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밥을 먹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같은 벤치에 앉았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다. 눈을 감았다.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새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고요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아무 후회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아들은 큰 집에 남았다. 나는 작은 벤치에 앉았다. 그게 전부였다.